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3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일제히 내년도 예산안 관련입니다. 2.8%만 늘어서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자, 이 언론의 논조에 따라서 이 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조중동 기사를, 일면 톱 기사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세수 최대폭 감소에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중앙일보는 선거용 예산은 없다. 내년 657조 긴축 살림. 그리고 조선일보는 내년 예산 657조 퍼주기는 끝났다. 자, 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8% 늘어서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죠. 재정 만능주의 배격하겠다. 세수가 부족해 82조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나라 빚은 62조가 늘어났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죠. 그 국무회의에서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18조 2천억 원, 그러니까 2.8%만 늘었는데, 이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에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과 비교하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예산안의 1년 평균, 연평균 증가율이 8.7%였으니까 2.8%만 늘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그 긴축이죠. 허리띠를 바짝 조인 셈인데,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선심성 퍼주기 지출을 최대한 억제했다. 그래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4년 전 총선 앞두고 2020년 총선 앞두고 그때 코로나가 또 겹치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었죠. 그것이 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와 있는데, 다만 이 정부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죠. 정부가 그 지출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국가 채무는 올해 1134조 4천억 원에서 내년에 1196조 2천억 원으로 61조 8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세수가 감소가 돼서 정부 총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세수 감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온 방만한 경영, 문재인 정부 때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도 또 그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세수가 감소, 세금을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걷는 대신에 더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것이 계속 그 정부를 이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조중동은 예산 증가율 역대 최저, 퍼주기는 끝났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긴축 살림, 선거용 예산은 없다, 이렇게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여기에 또 비틀어서 기사를 일면 톱을 내보냈습니다. 한겨레는 세수 펑커 윤정부, 세수가 펑커 났다. 윤정부 내년 예산 증가율 20년 만에 최소, 이렇게 했습니다. 세수가 펑커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내년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시켰다, 이 뉘앙스가 읽히고 있죠. 자, 경향신문은 감세 고집 윤정부, 건전 재정 성장 다 놓쳤다. 자, 이렇게 이 완전히 비트는 쪽으로 내년 나라 살림까지, 이 나라 살림을 짜는 것까지
이것을 오로지 비판하는, 비판에만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24시간 동안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건전재정 성장 다 놓쳤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뭐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제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긴축 재정에 대해서 잘 좋게 평가를 하는 상황인데 건전 재정을 놓쳤다, 뭐 이렇게 또 비틀어서 기사를 썼습니다. 자, 뭐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 논조가 이렇게 다른데 가장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경제신문이죠. 경제신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 매일경제는 일면 톱기사가 이겁니다. 예산 중독 탈피. 증가율 20년 이래 최저. 뭐든 하면은 뭐 돈만 풀어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했던 재정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던 그거죠.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도 예산 중독 탈피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타임스 같은 신문은 일면에 기획 기사를 실어서 윤석열의 윤의 모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밤 포퓰리즘 예산으로 총선 치른다. 지금까지 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 포퓰리즘 예산 가지고 뭐 선거를 대비를 하고 했는데 밤 포퓰리즘 예산으로 총선 치른다. 이렇게 이 경제 전문지들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긴축 재정 편성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은 좀 거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제로 정책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침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일 여러 가지 장소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방만한 국정 운영, 그리고 이재명의 야당이 보이고 있는 이 행태, 국정 발목 잡기 행태, 이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게재가 됐는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문정부 수사 피하려 사법 시스템 엉망 만들었다. 방향 틀리면 300야드 날려도 소용없다. 이념 중요성 연찬의 발언 전에도 강조를 했다. 윤, 허위 조작, 선동은 공산 전체주의 생존 방식이다. 이런 말들을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문정부 수사 피하러 사법 시스템 엉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이 돼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핍박을 상당히 견제를 받았죠. 그 견제를 받는 사이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막 뜯어 고쳤습니다. 뭐 검수완박, 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것은 물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제도도 본인들의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다 뜯어 고쳤죠.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또 한번 쭉 살펴보니까는 그런 점이 많다고 토로를 한 그 내용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수사를 피하려고 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국무위원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난 정부가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점을 심어놨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과감히 치워야 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뜨린 이유가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대법원장도 지명이 됐기 때문에 사법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법체계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법률로 막혀 있어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합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법률을 막 바꿔버려서 겨우 금수완박 같은 경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가지고 좀 약한 정상화 시켰는데 법을 고쳐야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죠. 자,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민주당 뜻대로 법을 막 만들어놔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방향 틀리면 300야드 날려도 소용없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원래 그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철지난 사기 이념의 사기 이념, 사기꾼들이 쓰는 이념,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이렇게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거세게 비난한 데 이어서 또다시 이념과 관련한 생각을 토로를 했습니다. 청와대 인민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이런 모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으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산 국가에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같은 곳에 발전을 하면은 이 공산 전체주의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생존을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을 하면은 그래서 이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자,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종북 세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한 그 세력이 여전히 국내에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참모들과 다른 참모들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도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300야드를 날릴 실력이 있는데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자, 이념의 중요성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 현안이 불거져 있죠. 하나는 홍범도 장군, 하나는 정률성입니다. 최근 정률성 역사공원, 홍범도 장군 흉상,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중국 인민해방군 그리고 북한 조선인민군 군가를 작곡한 정률성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이재명의 괴담 퍼뜨리기 작전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생선의 집이 붐비면서 그것을 선동하고 왜곡했던 세력들을 머쓱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홍범도, 정률성 관련 기사를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정부 홍범도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하고 국방부에 있는 흉상은 존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란이 거세지자 투트랙 해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홍범도 흉상에 대한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 홍범도 흉상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 때 공을 들여서 유해도 송환을 하고 또 육사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명의 이 흉상을 설치를 해놨죠. 그런데 지금 국방부와 육사에서는 이 홍범도 장군의 1억을 들어서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우리 군의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 이것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홍 장군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 지금 뭐 좌파 진영에서는 그 이재명은 어제 홍범도 장군의 국립묘역에 있는 묘역에 참배까지 막 하면서 이 또 갈라치기를 막 하고 있죠. 이념적 갈라치기를 막 하면서 이것이 메카시즘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몰아붙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은 그겁니다. 홍범도 장군을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소련군에 관여를 한 관계가 그런 역사적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불확실하지만은 그런 또 독립군을 나중에 이 독립군을 러시아 적군이 이렇게 그 갈등을 충돌을 일으켜서 독립군들이 많이 전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 또 관여를 했다는 이런 그 정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을 육사 교정에 둘 수는 없다. 대신 독립기념관의 흉상을 옮기면 된다. 이겁니다. 이건데 이걸 이 좌파 그 정치인들과 좌파 매체들이 완전히 무슨 이 이념을 앞세운 메카시즘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그뿐이 아니고 일부 우파의 패널들도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파 국민회의 정치인들도 마치 홍범도 장군 문제를 잘못 건드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육사와 국방부의 입장은 확실한 거죠. 홍범도 장군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 문제입니다. 그걸 왜곡하고 아니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판을 하는 쪽이 좌파 진영뿐이 아니라 우파 쪽에서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률성 문제. 자, 조선일보 육면 하단 기사입니다. 정률성 문제. 광주와 화순 정률성 사업에 10년간 117억 썼다. 동요제, 다큐, 벽화 등 예산을 지원했고 공무원들은 정률성을 연구한다면서 53차례 해외 출장을 갔다. 그런데 이 강주에서 46명에 달하는 학도병에게는 연간 10억 다 합해서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인당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준이면서 정률성 사업에는 10년간 117억을 쏟아부었다. 중공군 군가 작곡가인 강주태생 중국 기하인입니다. 정률성을 선양하는 사업과 기념시설을 위해 세금 약 117억 원을 쓴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이 상황에서 뉴데일리가 주목할 만한 기사를 하나 발굴해서 실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강주시가 공원을 추진하는 정률성 6.25 원흉 조원라이의 사위였다. 조원라이 주얼레조의 사위였다는 기사입니다. 주얼레 조원라이 비서이자 양녀 정설송 딩세숭입니다. 딩세숭이 1941년 정률성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주얼레 양녀와 정률성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위가 된다는 거죠. 정률성은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 때 조원라의 도움받아서 중국으로 귀화를 했다. 김일성의 연안파 숙청할 때 숙청을 피하려고 주얼레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귀화를 했다. 그리고 광주 중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보면은 정률성은 중국의 유명 작곡가다. 이렇게 중국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또 다른 논란거리. 중국인을 강주에서 48억 원을 들어서 또 새로운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기념공원. 정률성은 1941년 조은라이 전 총리의 비서이자 양녀인 딩세숭과 결혼을 했는데 딩세숭은 중국 간영 매체인 신화통신의 첫 평양 주재 특파원, 중국의 첫 여성 대사, 네덜란드 폴란드 주재 대사를 지낸 중국 공산당의 유력 인사다.
그래서 정률성의 장인이 되는 조은라이는 마오쩌둥, 루사오치와 함께 중공의 트로이카로 군림한 중공의 인자였죠. 인자였고 특히 뉴데일리는 조은라이가 한국전의 원흉 중 하나로 꼽힌다고 지적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전술, 전투법까지 지시를 한 인물이 조은라이다. 그리고 조은라이의 사위이자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작곡가인 정률성을 주 강주 중국 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특집 콘까지 마련해서 기리고 있다. 해당 콘에서 정률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중국의 강주 총영사관에서 정률성은 중국의 유명한 작곡가다. 중국의 유명한 작곡가다. 정률성의 아내 딩세숭은 신중국의 첫 여성 대사다. 그리고 그 딸 정소재가 있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사실상 정소재는 베이징 바로코 실내합창단 단장이다. 베이징의 실내합창단 단장, 이렇게 중국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률성은 1976년 12월 7일 베이징에서 고혈압으로 사망해서 중국 혁명 열사묘에 묻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200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전을 맞아서 선정한 신중국 수립 영웅 100인에 선정이 되기도 한 인물이 정률성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톡 기사입니다. 자,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26년 방치된 사형시설 한동훈 장관 점검하라.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시설을 점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사형집행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 왜 지시를 내렸을까요? 지금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형을 집행을 하려면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 결재를 한 이후에 이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그리고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곳은 4곳인데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난주에 이 4곳에 대해서 사형 제도가 지금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에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자, 한동훈 장관이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최근에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이런 흉악범죄가 지금 잇따라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방책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 이런 그 극단적인 흉악범죄가 사형 집행이 중단이 됐다. 이것을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을 사형제가 폐지됐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흉악범죄가 나올 수가 있다. 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인들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살해를 하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공포심이 생기면은 그런 흉악범죄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97년 이후에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몸부림을 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사형시설을 점검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3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